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유권자로서 정치권에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시사톡톡 오늘은 6.13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면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정치권에 보내는 명령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13 지방선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강우진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변화하지 않는 보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었던 선거고요. 네. 또 집권 초에 집권당에 대한 좀 힘을 실어주는 개혁 완수를 위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난 촛불 대선의 연장이고 정권 교체를 완수한 선거다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장 교수님. 예, 아시는 것처럼 선거 결과를 보면 이런 선거 결과가 없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과연 이런 선거 결과가 지방선거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민심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였고요. 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보면 뭐 아시는 것처럼 일단 한국당의 경우에는 보수 혁신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대선 패배나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민심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거 환경도 이제 상당히 이례적이었죠. 그래서 근 6개월 사이에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이제 급반전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예측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의 6.13 지방선거 결과를 종합을 했습니다. 김문혜 기자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보수의 최후 보후라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초박빙 승부가 예상됐던 대구시장 선거는 53.7%를 득표한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그 뜻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 4년 혼신을 다해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선거에서는 이철우 자유한국당 후보가 52.1%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금은 위축될 것 같은데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했고 중앙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과 조화롭게 하고 문재인 정부와도 협력을 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대구시 교육감 선거는 보수 성향의 강은희 후보가 접전 끝에 40.7%의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대구 교육의 미래와 대구의 희망을 위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갖추고 미래의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감은 5명의 치열한 경합 끝에 보수 성향의 임종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안정된 가운데서 경북 교육을 변화시키라는 그런 요구로 알고 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경북 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천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송원석 자유한국당 후보가 무소속 최대원 후보와 초박빙의 승부를 펼친 끝에 493표 차의 근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12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된 곳은 김천 한 곳뿐입니다.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화합을 해서 김천에서 더 반듯한 정치, 더 큰 정치 이루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립된 섬이 됐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보수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구미시장에 당선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시민의 다양한 욕구들을 표현하는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그 출발점으로 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새로운 의미의 그 시민혁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변화의 물결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시의원 27명 가운데 4명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비례대표가 아닌 선출직 시의원에 당선됐고,
경상북도 의원 가운데서도 7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처음으로 선출됐습니다. 특히 기초의회에서는 2인 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율이 높아 앞으로 지방 정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을 보이면서도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진보 정치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유권자의 표심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네, 리포트 잘 보셨습니까?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 네. 대구시장 선거나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면은 그 사전 여론조사에서 예. 그 초박빙이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예.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보수층이 결집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제 초박빙 상태이긴 하지만 네. 이제 그 당시 여론을 보면 거의 한 40%가 부동층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동층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한 층도 있고 네. 의사 결정을 했으나 이제 샤이한 이번 선거에서 흔히 이제 샤이 보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두 층이 이제 혼재되어 있었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또 이제 그 기간 사이에 뭐 이제 어떤 민심의 변화는 네. 계속 있었겠지만 네. 좀 크게 놓고 보면 샤이 보수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라고 네.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이 보수층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게 대구 경북에서 한국당에 대한 선호나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네. 반증이겠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 교수님. 예, 사실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이제 초박빙 상태에서 더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층의 문제가 첫 번째 중요한 이슈고요. 또 다른 이슈는 이제 대안 세력이 되고자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 방식이 대구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까지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TV 토론이라든지 공약 문제라든지 이런 면에서 현역 시장의 어떤 권영진 시장을 능가하는 그런 대안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가장 큰 네.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생각보다 오히려 박빙의 선거로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이제 달성 군수가 무소속 당선됐고 경북에서는 안동, 김천, 영천 그리고 봉화, 울진에서 이제 무소속이 당선됐습니다. 또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구미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구미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뭐 구미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기도 하고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 교수님. 구미시장 선거는 사실 대구시장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구미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구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전 시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함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탈지역주의, 탈이념적 투표 행태가 가능하다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제 무소속 후보의 당선보다는 과거에도 우리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 당선들은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보면 무소속이 속을 들여다보면 이제 한식구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보다는 저도 마찬가지로 구미시장 선거가 상당히 의미 있었고 좀 강조를 하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변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향후 이제 구미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과오에 대한 균형 있는 어떤 재평가 작업이라든지 이것에 바탕한 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더라도 그 박정희 마케팅이 너무 식상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 없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곳에서조차도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심판일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선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구미의 행정 변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사거리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의회 변화도 많이 언론이 있을 것 같고요. 바빠지시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방의회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보면은요. 대구시의회 경우에는 이제 비례대표 포함해서 5명 됐고 경상북도 의회는 비례대표 포함해서 9명이 당선됐습니다. 무소속 9명, 바른미래당 1명 이렇게 됐는데 또 그 시군구 기초의회에서는
2인 선거구의 경우에는 거의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자유한국당 후보 1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1명.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출마자 중에서 1명만 낙선하고 나머지는 전부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괄목할 만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 부분? 이제 기존의 빨간색 대구에서 네. 보라색 대구로 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컬러풀 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컬러풀 대구가 될 수 있는 좋은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소수 정당이지만 다른 색깔을 대변하는 정의당이를 포함한 이런 진보 정당이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원래 취지와 다르게 4인 선거구가 전부 다 2인 선거구로 되면서 많은 반발이 있었고 시민사회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선거구 획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말이 총선을 우리가 대비한다면 네. 대구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다면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선거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또 다른 교훈을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뭐 3등을 했다고 이렇게 조화를 했는데 사실 이 선거구에서는 소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양당의 그 거대 양당의 피해를 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 의원을 배출한 것은 상당히 이제 의미 있다고 본데요. 네. 이게 좀 이제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네. 뭔가 하면 제도를 악용하는 효과인데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지금 이제 의회 선거인 경우에는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중대선거구를 도입할 때 취지가 뭔가 하면 중선거구와 대선거구를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군소정당과 정치 신인도 원내에 진입해서 의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런 취지인데 네. 지금 보면 4인 선거구가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10% 미만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 위에서 이제 4인 선거구를 최대화시켜 놓으면 의결 권한이 선거구 획정위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광역 시도 의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선거구 획정위에서 안이 올라오면 이들이 4인 선거구를 이제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에서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담합이라고 하는 게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기득권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이제 좀 앞으로 방지를 해야 되겠고 차후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여기에서 네. 좀 상당히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룰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대구 지역을 사실상 지배해온 대구 지역의 집권 여당이었는데 이 두 거대 정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이슈들이 분명히 대구에 존재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환경 문제 같은 경우, 네. 여성 문제 같은 경우, 네. 노동자의 이슈라든지 특히 대구에서 가장 심각한 이슈인 청년 이슈라든지 네. 이런 이제 다양한 이슈들을 제도적으로 잘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컬러풀 대구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저희가 좀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시군구 의회에서는 거의 양당 구도의 형태가 돼 있고 그리고 시의회, 도의회 이런 광역의회에서도 뭐 이 지역의 야당이죠. 뭐 전체적으로 여당이지만은 상당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진출했단 말입니다. 어떤 변화가 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시군구 의회 같은 경우가 이게 얻어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생산성이 떨어진다. 굳이 그러니까 기초의회를 둘 필요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주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하면 좋아. 이게 해보니까 좋을 것 같아서 이 제도를 운영해봤는데 성과가 없더라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럼 네. 뭔가 하면 기초의회 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만들어야 네. 돼요. 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하는 대표적인 활동이 이제 조례를 만드는 활동이에요. 네. 이게 국회에서 입법 활동인데 조례 발의 건수를 보면 오히려 시장이나 도지사가 하는 조례 건수보다도 훨씬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 생산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 이런 이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좋아 그러면 일당 독점 구도에서 그렇게 해왔다면 양당이 경합하는 구도에서는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입증해 줘야죠.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수성구 의회 같은 경우는 그 어디죠?
민주당이 이제 네. 다수당이 되고 네,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창의적인 실험을 할 수 네.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돼요. 네. 뭔가 하면 그 분권 개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의원들의 개인기에 의해서 의정을 한번 혁신에 발화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다. 네. 그래서 다음 로드맵은 분권 개헌. 을 반드시 관철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런 과제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한 변화가 예상은 되고 네.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일당족대 구도하에서는 인물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더 시민들의 삶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가지고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상당히 중요한 의미의 변화를 가지고 온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호남의 지난번 20대 총선 이후 호남의 변화를 우리가 보면 이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경쟁 구도가 마련됐다고 평가드리고 싶네요. 네, 다만 이제 기초의회에서 그 정의당 후보들이 여러분들이 낙선한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는 남습니다. 네. 그런 점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지방선거 결과를 개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리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 보수 정치의 위기를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 가장 먼저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위기라면 어떤 점에서 위기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 교수님. 일단 위기라고 하는 게요. 네. 현재 보면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내재된 위기를 더 이제 고양시키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보수의 문제는 저는 이 문제를 좀 분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보수의 문제인지 보수 정당의 문제인지 네. 우리가 이제 이 헌법과 정당법을 통해서 정당이라고 하는 조직을 합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존속하게 만들어줄 때는 어떤 역할을 줬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대표할 수 있는 집단들의 가치를 대변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한국 보수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지만 이들이 대변하고 있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네. 보수라고 하는 슬로건은 있는데 추구하는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이 가치를 실종시켰는가 하면 한국당이 실종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아오는 게 지금 보수 정당의 역할이고 위기의 본질도 거기에 있다라고. 네. 네. 장 교수님. 한국 보수의 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책이 있어도 한국 보수가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잃었죠. 그렇죠. 지지 기반, 정책, 리더십, 지지 기반 모든 차원에서 지금 위기인 것만은 사실이고요. 사실 국민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중요한 시그널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수의 위기가 극명하게 드러난 게 이제 탄핵과 대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그 이전에 20대 총선 과정에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오만한 보수에 대한 심판이 한 번 있었죠. 근데 당시에 집권 세력 같은 경우 이 부분에 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9대 대선 과정에서 이제 책임지지 않는 보수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보수에 대한 큰 심판이 있었고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내린 심판은 변하지 않는 보수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창조적 이제 파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출현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잘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요. 어느 언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허해서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수의 가치는 뭐 본래 존재했던 사유한 양식인데 그렇죠. 보수를 대변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어떤 뭐 혁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혁신 과정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정계 개편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계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네. 뭔가 하면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계 개편이냐 이렇게 보면 사실상 뭐 이게 당끼리 합치는 거 전부 다 정계 개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좀 더 이제 근본적인 구도를 보면 1990년도에 이제 3당 합당을 했었죠. 네. 3당 합당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노태우의 PK, 아니, 네. TK, 그다음에 네. 김영삼의 BK, 네. 그다음에 김종필의 충청. 네. 호남을 배제한 영남 중심의
지배연합 체제가 등장을 했고 그 전신이 바로 지금 이 한국당이 그 후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승리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승리함으로써 3당 합당 이전의 체제로 우리가 복귀를 했어요. 이거 자체가 근본적인 정계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보수가 혁신하는 환경도 완전하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득권 체제에서의 어떤 이제 혁신의 과정을 가져가려고 했다면 지금은 기득권이 해체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구만 하더라도 소위 이제 샤이 보수들이 수십 프로에 이르는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야합이라든지 당내의 무슨 세력 교체, 저는 이런 것들로 혁신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보수가 진짜 전면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제시를 하고 국가적인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 영국에서 이제 보수당이나 노동당의 위기가 이제 있었을 때 대처가 이제 그 들고 나왔던 신보수주의라든지 아니면 토니 블레어가 들고 나왔던 제3의 길 같은 뭔가 하면 국가적인 청사진 그리고 완전한 자신의 환골 탈퇴 이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은 대구와 경북 지역 이외의 국민은 사실 정치적인 의식을 통합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대구 경북 지역 안에 있는 이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지역 밖에 있지만은 이제 보수를 주장해온 이런 정치인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당의 해처 모여 방식으로 다시 개편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저는 일단 그래도 지금 이제 이 한국당이 보수 정치의 구심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내생적인 변화가 일단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면은 뭐 어떤 다른 보수 정당하고 어떻게 합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부차적인 거고 한국당 자체가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런 거는 뭐 사실 별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 답이 없어 보이는데 그나마 마지막 남은 답이 이제 지지층과 당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층에서 일어난 정풍 운동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리더십 교체하는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만, 한 교수님. 뭐 쉽게 얘기하면 많이 했지만 쉽지만 망하는 길이 있고요. 어렵지만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많이 했던 반복되는 패턴이지만 쉽지만 망하는 길은 우리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력의 그런 통합이라든지 정치권의 이합 집산. 근데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난 탄핵 이후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새누리당이 분당이 됐고 바른정당이 만들어졌고 바른정당은 다시 또 바른미래당이 됐고요. 또 이번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위기를 맞이한 보수가 다시 한번 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고 이건 우리가 과거에 정치권에서 많이 했던 방식인데 그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보수의 위기가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로부터 요구에 의해서 이 시대의 정신이 뭐냐, 시대에서 요구하는 보수의 새 모습이 뭐냐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좀 긍정적인 흐름은 일부 아직은 이제 미약하지만 보수가 이래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보수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었던 안보도 과거의 냉전적 프레임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안보 프레임을 가지고 시장 보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재건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인데 이 과정에서는 과거에 이제 40대 기술원처럼 젊은 리더들이 좀 중심이 돼서 과감하게 창조적 파괴를 이끌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이런 것들을 가진 리더십이 좀 출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지금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평하기를 지금 인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혁신을 담당해야 될 주체가 지금 보수 정치인들 내부에서는 잘 눈에 안 띈다. 그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개혁, 혁신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현실적으로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일단 검증을 받은 원희룡 지사는 아직 이제 무소속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번보수 진영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대구 지역에서 재선을 한 우리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도 원희룡 지사와 권영진
지사 같은 경우는 미래연대로서 사실 한나라당이 더 새로운 보수를 위한 개혁운동을 같이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한 리더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흐름들이 마련해지고 또 아래로부터 요구가 더해질 때 이 위기를 일단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어쨌든 하여튼 사람은 필요하고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보수의 인적 자원이 고갈된 건 맞고요. 네. 근데 과거에 이제 그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시대 때 민주당을 보면 소위 이제 진산파동 있었고 거의 이제 야당의 명맥이 끊어지려고 하는 단계에서 물론 이제 김영삼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20대 때부터 정치해서 유명한 분이지만 나머지 이제 김대중이나 이승철 같은 경우는 사실 무명에 가까웠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9세대하고 단절되고 40대끼리 경쟁하는 체제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자면 한국당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당장 유명 인사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알려진 분들이나 또 현직에 있는 분들은 이제 보면 단체장 일도 해야 되고 또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운 경쟁의 체제는 아마 내부적으로 발굴해내면 저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데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이 개혁을 진보와 보수 이 프레임 안에서 해야 되느냐. 이 진보와 보수라는 프레임을 놔두고 이 프레임 안에서 보수를 혁신해야 된다. 이게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런 프레임을 유지해야 됩니까? 아예 이런 프레임 자체를 엎어버리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정치적인 개혁을 추구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과 이런 동북아 시대의 변화가 제대로 잘 정착이 된다면 지난 70년간의 냉전의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기존의 이제 프레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죠. 특히 이제 진보냐 보수냐라고 나눴을 때 한국적 상황에서는 특히 대북 문제를 중심으로 한 기준이 가장 컸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냉전적 사고에 기반을 둔 프레임 자체가 특히 이제 대구 지역, 경북 지역만 우리 지역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주민들의 삶, 유권자들의 삶을 바꾸는데 이제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생활에 기반한 내 삶을 바꾸는 정치라는 관점에서 이런 면에서 보면 경계를 넘어서 좀 연대와 합종 연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구 지역이 좀 고립된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위기이자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진보 보수는 이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보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둠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이 필요한 것처럼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 자체가 완전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대북 환경만 해도 과거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됐으면 막 이념으로 파고들 텐데 지금 뭔가 하면 오히려 이런 대북 상황 관계에서 보수가 고립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뭐 비판하기도 좀 어렵고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공동체의 실리와 실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관념적인 이념 같은 경우는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정치에서도 반드시 진보 보수의 구도로만 갈 것이냐,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 우리 지역에 이번 선거를 하면서 많은 어젠다들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공항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계속 가고 있는데요. 이걸 갖다 민주당이 해결해라, 한국당이 해결해라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역 안에서 협치와 거버넌스 로 가야 되니까 초정파적으로 이 어젠다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의제라든지 생활정치 어젠다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초정파적으로 또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의 틀부터 부수는 것이 혁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위기의 보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역에서의 진보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약진은 어느 정도 그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시도지사라든가 시군 구청장에서 그 후보들이 전보다는 양적으로는 많았지만은
이제 경쟁력 있는 인재를 후보로 내세우는 데는 결과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딜레마가 조금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진보 정치가 성장하는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진보 정치가 가지고 있는 자체 동력으로 지금 성장을 해가는지 아니면 주어진 외부 환경에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으면서 외생적인 요인이 성장을 이끌고 네. 있는지 네. 이걸 좀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진보 정치의 자체 동력으로 가고 있다고는 보이지. 지역 내 진보 정치의 그렇죠. 동력은 없었다. 예, 대구 경북에서 네. 상대적으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 그러니까 유권자들과 민심이 먼저 지금 마음의 문을 네. 열었고요. 네. 이런 계기가 지난 이제 그러니까 6회 지방 선거라든지 뭐 이제 그다음 20대 총선이라든지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네. 과정에서 좀 수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면 이게 특정 인물을 좀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 이제 민주당 후보들을 봤을 때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인물의 비중이 떨어지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 선거 직전까지 김부겸 장관을 호출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여론들도 민주당에 상당히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하면 민주당이 자꾸 특정 인물의 개인기에 의존해서 상황을 돌파하려는 이런 전략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 동진 전략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요. 네. 김부겸 없는 대구는 그 대구를 상상해야지 그런 상상력은 일체 없이 누군가에 의존한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고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선거를 하다 보니까 누가 나오면 이건 이기겠는데라고 하는데 또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요. 지금부터 저는 시작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뭔가 하면 절대 개인기에 의지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대구의 정당 정치를 선보여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인물을 육성하고 가급적이면 전략 국천보다는 이 지역에서 육성된 사람들이 민심을 얻으면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인가 지금 우리가 지방 선거인가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진 이제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지역 분권을 얘기를 하고 또 연방제 수준의 지역 분권을 우리가 요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인드 속에 우리 생각 속에서는 외부로부터 특히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뭔가 유명한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 지역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중앙 집권하던 오랜 정치의 폐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역 밀착형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후보들도 선거에 임박해서 와서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닌 게 정말 지역의 현실을 네. 알면서 지역의 현실을 느끼고 이것을 공약으로 만들고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진보 정치 문제는 또 좀 이따 얘기를 좀 해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위기의 보수 정치 얘기하면서 보수층의 어떤 혁신이 지금 요구되지 않습니까? 요구된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역의 진보 정치는 그 어떤 점들이 요구가 될까요? 아까 그 장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이제 가서 좀 보고 좀 약간 좀 놀랬던 것이 이제 사실 진보 정치가 우리 대구에서 어렵다는 건 다 아는데 초청 정의당은 이제 의석이 있으니까 초청 받았고요. 이제 초청받지 않은 후보 토론회에서도 여타의 세 개 정당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세 개 정당이 나와서 득표를 보면 대구 지역 망한도 정의당은 4.34%, 민중당은 0.48%, 네. 노동당은 0.46%, 녹색당은 0.65%라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진보 정당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뭐 구색 맞추기로 보수 정당이 있으니까 진보 정당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보 정당이 대표하는 어젠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지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대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진보 정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계 약진할 때 과연 미래를 좀 담보할 수 있겠나라는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뭐 10% 가까운 정당 득표를 얻었지만 실제로 전국적으로 비례대표를 당선자를 많이 못 냈습니다. 네. 여전히
제도의 벽이 높다라는 거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대표를 위해서는 우리가 진입 장벽의 문제를 우리가 만약에 다음 총선 문제를 논의할 때 선거 네. 제도를 논의할 때는 아주 심각하게 네.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좀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6.13 지방 선거가 이제 끝났고 어떤 결과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선거 결과가 2년 뒤 있을 총선에 어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이번 선거 결과 단절되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 이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또 멀다면 멀 수가 있고 네. 가까우면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2년 뒤에도 일단 중요한 건 이번 이제 그 선거 환경과 비슷하게 만약에 그 북핵 지금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가 합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면 그 국면에서도 이제 상당한 선거 환경이 될 것이고 네. 사실 지금 이번 선거에서 보수층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이 어젠다를 이제까지 활용을 해왔지만 새로운 네. 국면을 창출해본 경험은 없었거든요. 네. 대북 압박을 해봤지만 문제 타개를 해보겠다 이런 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아무런 적응도 하지 못하고 무방비로 네. 당하는 상황인데 네. 2년 뒤에는 이제 그래도 많은 정당들이 유연하게 적응을 아마도 해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유연하게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과거의 냉전적인 이념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그러니까 비핵화 프로세스가 마냥 순리적으로 전개될 것이냐 네. 그것도 사실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뭔가 하면 거시적인 프로세스를 합의해 가는 과정이고요. 예전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94년도에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북미 정상회담도 예고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에 느닷없이 부시 행정부가 이제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네. 북미 관계가 파탄이 난 이런 경험이 있어서 상당히 디테일을 관리를 잘하고 아마 문재인 정부의 소위 운전자론도 그런 디테일 관리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과정이 좀 순리적으로 가면은 이 새로운 어젠다가 많은 정당들을 유연하게 만드는데 네. 아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수를 대변한다고 해서 그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고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둔 건 사실이지만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지지는 잠정적이고 조건적인 지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사실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외부로부터 온 것입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개혁에 대한 지지가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그렇게 지금 높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개혁 정책에 대한 미진함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이번 선거가 2006년 선거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2006년 2년 전에 2004년 17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열린 우리당이 탄핵 역풍으로 전례 없는 압승을 얻었고 네. 행정 권력과 함께 의회 권력을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네. 2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2년 동안에 국민들의 잠정적이고 조건적인 지지가 개혁의 실패로 돌아올 때 국민들은 무섭게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 2년 동안의 기회를 지금 국민들이 준 것이고요. 사실은 뭐 1년 반 정도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난 1년 동안의 지지부진함을 좀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년 동안에 정말 개혁을 제도화해서 국회에서 전부 성과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만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고 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성공을 한다면 이번에 성공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 현실적인 얘기 한 가지만 네.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장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네. 뭐 압도적으로 냈고 또 지방의회도 뭐 거의 이제 장악을 했단 말입니다.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지방의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지방의원들은 이제 총선 때 되면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도 이제 실무적인 부분인데 네. 현실적인 부분이고 만약 작용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이제 사실 뭐 잘 알다시피
자유한국당에서 분당할 때도 그렇고 네. 또 바른정당이 다시 또 분당될 때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의 현실적인 고민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 성과의 기변을 두고 21대 총선에서 자기가 당선될 수 있느냐 여부를 고민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은 향후 21대 총선에서의 긍정적 전망을 가져오는데 충분히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 자체로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네. 요인이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당선자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립된 섬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은 이 시도지사들이라든가 단체장들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는가 뭐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예산을 따내는 문제도 있고 또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이제 뭐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중앙 정부라든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앙 정부와의 뭐 협조라든가 타 지역 간의 협조 여기서 예산 따기 위해서 뭐 자치단체에서 올라가면은 이제 중앙 정부의 그런 뭐 하다못해 사무관들까지도 무시한다라는 뭐 그런 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진짜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제 소통 문제입니다. 중앙 정부와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좀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후보 시절부터 연방제 수준의 버금가는 그런 지방분돈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이제 개헌은 무산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고요. 더군다나 지금 행안부 장관이 지금 이 지역 출신 유력 정치인 김부겸 장관 아니겠습니까? 비록 대구 경북 지역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고립됐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만의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대구 경북만의 협치 구조, 다시 말해 이념과 정당 경쟁 구도를 뛰어넘는 당파성을 뛰어넘는 대구 경북만의 협치 구조를 만들어서 지역 발전을 정말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저는 위기이자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저는 이 한국당이 고립된 것이지 대구 경북이 고립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잘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야당 단체장이기 때문에 더 이제 아마 지원이 박할 것이다. 이제 사실 이러한 부분도 과거에 보면 그 한국당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도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홀대론이라고 하는 건데 홀대론이 한국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도 나오고 그다음 집권하지 못했을 때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좀 제가 봤을 땐 근거 없는 좀 학살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지역 공동체거든요. 초정파적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단체장의 리더십이 바로 그런 거버넌스와 협치를 이끌어가는 데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특별하게 홀대받을 일은 없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대구 경북 지역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요.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선거는 끝났지만 제도 개선은 꼭 해서 다음 선거에서는 더 합리적인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제 선거구 획정에서 아까도 문제가 나왔지만 2인 선거구 중심 기득권 정당들이 담합을 하고 있는데 4인 선거구 비율을 법정 이제 법정 비율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지방선거가 중앙 어젠다에 구조적으로 예속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후로는 지역 정당 그러니까 지역 어젠다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치 세력들도 좀 합법화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호진 교수님. 네, 우리 장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유권자들이 이제 소중한 표를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이번 선거에서는 기록했고요. 그렇지만 유권자들이 행사한 소중한 표가 정말 내 삶을 바꾸는 그 투표로 되기 위해서는 선거와 선거 사이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특히 내가 선출한 후보자가 당선자가 과연 기초 단위, 광역 단위에서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 유권자들의 정말 참여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투표가 정말 삶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방송사마다 경쟁적으로 진행한 개표 방송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시고 느끼실 점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봐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데 모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요구는 바로 이 같은 색깔을 더욱 다양하게 섞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혁신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알아서 섞어달라고 요구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도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나쁜 정치인들을 좋은 정치인들로 바꾸는 것이고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 정당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